미국 로키드 마틴이 차세대 무인 전투기 백티스의 엔진 후보로 한국 하나가 개발 중인 HAF 4500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항공우주계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산 엔진이 미국 무인기에 탑재될 수도 있다는 수준을 넘어 이 엔진의 정체를 파고들수록 한국이 왜 갑자기 차세대 전투기 기술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엔진은 기존의 소형 제트 엔진과 차원이 다른 구조를 가진 차세대 항공기용 임베디드 엔진, 다시 말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는 전기화 엔진이었습니다. 일반 소형 터보팬 엔진이 추력 하나만 담당하는 시대에서 한국은 이제 엔진 자체가 전력 공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버린 셈입니다. 백티스는 미 공군이 추진하는 CCA 사업의 핵심 기종으로 꼽히며 기존 전투기와 유인-무인 협업 작전에 투입될 예정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원래 장착하려 했던 FJ44-4A 엔진은 심각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성능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고 속도가 마하 0.85 수준에 묶여 백티스가 요구하는 돌파력과 전력 지원 능력을 따라가기엔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엔진, 즉 한국산 HAF 4500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조차 한국이 개발 중인 4500파운드급 엔진이 백티스의 대체 엔진으로 급부상했다고 대서특필하며 하나의 기술이 기존 서방권 소형 엔진과 구조적 수준에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전력입니다. 기존 소형 팬 엔진은 전기 생산량이 극히 미미해 사실상 항공기의 기본 전자장비 유지 정도에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HAF 4500은 무려 100kW급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이런 수치를 뽑아내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A사 레이더 확장 모드, 장거리 전자전 임무,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기반 무기, 이런 첨단 무장을 운용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한국 엔진은 그 기준을 정면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개발비입니다. 한국 정부가 투입한 금액은 약 470억 원, 1조, 2조를 아무렇지 않게 투입하는 미국, 일본, 유럽의 차세대 엔진 개발 시장에서 한국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예산 효율로 기술 성과를 뽑아낸 셈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 엔진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 전력, 예산 효율 모든 면에서 기존의 엔진 판도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용 엔진이 아니라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민수용 전기화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1월 열린 공청회에서 고바이패스 기반 전기화 엔진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바로 이 로드맵의 핵심 모델 중 하나가 HAF 4500의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무인기용으로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엔진의 바이패스비가 0.71 수준인 반면 이번 전기화 엔진의 바이패스비는 무려 4에 달합니다. 이는 민항기급 고바이패스 구조에 터빈 축에 대형 발전기를 직접 연결해 추력과 전력을 동시에 끌어내는 하이브리드 터보팬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일반 제트 엔진 대비 전력 생산량은 5배 이상으로 치솟고 4500파운드급 엔진이 100kW라는 괴물 같은 출력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 기술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항목이 바로 대용량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미래 전투 환경은 탄두가 아니라 에너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요격무기, 전자기 펄스 기반 공격, 초장거리 전자전 장비, 고해상도 위상 배열 레이더, 이 모든 장비는 기존 전투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F-35조차 전력 공급 제한으로 인해 레이저 무장 적용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소형 엔진 단계에서 전력화 엔진의 문을 먼저 열어젖힌 셈입니다. 요즘 전투기 기술의 흐름을 보면 추력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사 레이더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소자를 넣어야 하고 최근 레이더 증폭 소자로 지라갈륨이 본격 적용되면서 출력 요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마이크로웨이브 무기까지 등장한 지금 항공기 내부 전력 수요는 이미 4세대 전투기의 설계 기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제트 엔진은 추력 생산이 목적이었지 전력 생산 능력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출력이 아무리 올라가도 엔진이 제공하는 발전량이 부족해 레이더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레이더 출력은 우수하지만 고출력 전자전 모드로 전환할 때 전력열 관리 한계 때문에 연속 가동 시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엔진 프로그램에 가변 사이클 엔진과 초내열 세라믹 복합재를 넣고 터빈 온도를 일섭시 5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력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엔진 속의 열관리 장치, 보조발전 모듈, 초고온 터빈 블레이드를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이라 개발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기술 리스크도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이저 무기 장착하려고 엔진을 핵융합로처럼 만들어가는 상황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추력, 더 많은 열, 더 난해한 냉각 기술이라는 기존 공식이 아니라
애초에 엔진이 스스로 대용량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구성한 겁니다. 고바이패스 요로를 크게 확보한 뒤 이 흐름의 발전기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터빈 회전을 곧바로 전력으로 바꾸는 설계입니다. 이 접근법은 출력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 생산 중심으로 엔진 패러다임 전체를 재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kW급 전력은 레이저 요격 무기의 시작점입니다. 레이저 100kW면 5초 조사로 순항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고 작은 탄두형 드론은 1초면 관통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20년 넘게 개발해온 쉐이드 라이트나 레이저 잔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형 4,500파운드 엔진 하나로 그 100kW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조는 단순하고 비용은 낮고 무엇보다 열관리 문제를 엔진 자체에서 해결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 미국식 접근과 완전히 다릅니다. 반면 지금 KF-21 보라매의 현실은 명확합니다. A사 레이더, 전자광학 장비, 통합 센서 퓨전, 데이터 링크를 돌리기에 지금의 전력량은 충분하지만 고출력 레이저 초장거리 전자전 모드를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F414 엔진 기반 KF-21의 전력 공급은 대략 60에서 80kW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항공전자 장비에 이미 배분돼 있습니다. 100kW 레이저를 돌리려면 최소 100에서 150kW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열관리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엔진 전력 여유가 필요합니다. 즉 기존 엔진 구조로는 미래 무장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 중인 전기와 엔진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소형 엔진이 100kW를 만든다면 이 기술을 전투기급 2만에서 2만 6천 파운드급 엔진으로 확장할 경우 200에서 300kW 수준의 전력 생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전투기는 더 이상 탄두 기반 플랫폼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초고출력 전자전 펄스로 적 전투기의 레이더를 순간적으로 꺼버리고 능동방어 시스템처럼 스스로를 보호하는 에너지 기반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위해 수십 년을 투자했지만 한국은 훨씬 단순한 구조와 저비용 모델로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력화 엔진이 열어젖힌 새로운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한국형 레이저 무기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무기는 지상 플랫폼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됐지만 기술의 무게 중심이 공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ADD는 100kW급 고출력 레이저를 요격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했고 국방부는 LAMD 레이저 패키지를 실전 배치 후보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ADD가 지상용 레이저 기술을 설명할 때마다 강조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력만 충분하면 플랫폼은 바꿀 수 있다. 바로 이 말이 전기와 엔진과 만나면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기존 전투기는 엔진이 뽑아주는 전력이 적어 공중 레이저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한국은 이 병목을 엔진 단계에서부터 제거한 국가가 된 셈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총을 레이저로 바꾼 기술이 아니라 공중전 개념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저는 탄약 보급이 필요 없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며 날씨만 받쳐주면 단가가 사실상 영원에 가까운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투기에 이 무기를 올리려면 결국 지속전력 공급이 가능한 구조가 필수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F-35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애먹은 부분이 바로 이 전력 문제였고 심지어 엔가드에서도 엔진 개발 난항이 지속되며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투기 추력 증강보다 레이저 탑재를 위한 전력 확보라는 미래전 중심 접근을 먼저 택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엔진이 200에서 300kW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KF-21 블록 3는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이저 캐리어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레이저는 미국, 이스라엘의 방식과도 다릅니다. 미국은 수백 킬로와트급 레이저를 전투기에 올리기 위해 엔진 내부 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만 한국은 전력을 엔진에서 직접 확보해 배터리에 저장하고 필요 순간에 고속 방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엔진의 부담을 줄이고 장비의 안정성을 높여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연속 발사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드론 수험이나 초저고도 미사일처럼 대량 침투 위협이 늘어나는 미래 전장에서 바로 이 점이 결정적 우위를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전투기가 한번 출격해 상공에서 수십 발의 레이저 요격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전장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수준의 혁신입니다. 이제 한국이 가진 조합, 전기와 엔진, 배터리 기반 고출력 방전 기술, 지상에서 검증된 100kW 레이저, 이 셋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엔진 레이저 열관리 기술을 따로따로 개발하며 복잡한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전력, 무기, 플랫폼이라는 단일 구조로 설계해 속도와 효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KF-21 블록 3 그리고 이후의 6세대 플랫폼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은 레이저 전투기 시대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만드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차세대 공중전의 룰 자체를 다시 쓰는 위치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국의 엔진 국산화 성공 가도에 대한 11월 24일 영상도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이 마침내 KF-21의 심장까지 스스로 만들어 올리며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단 5개국만 독점해온 금단의 기술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합은 그 자체로 압도적입니다. 하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군 주력 전투기 엔진을 직접 정비하며 파손 패턴과 열변형, 진동 주파수 같은 핵심 데이터를 수천 건 단위로 축적해왔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엔진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무너지는지까지 모두 손바닥 보듯 파악한 셈입니다. 이건 수조 원을 들여도 얻기 어려운 노하우이며 덕분에 KF-21 엔진 개발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성도를 높이는 초고속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두산은 또 하나의 결정타를 더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핫파트, 그 중에서도 미국조차 해외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을 국내에서 완전히 확보해낸 것이죠.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두산의 기술력이 항공 엔진에 그대로 투입되는 순간 출력 내구성 효율 같은 성능 지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1700도를 넘는 초고온과 수만 RPM의 극한 회전을 견뎌내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 둘의 합작으로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대한민국 항공엔진 개발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범부처 협의회가 드디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첨단 항공엔진 개발 선언 그리고 지난해 공식 로드맵 공개에 이어 이제는 실무 단계까지 착착 밟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방산업계에선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통합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 부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으로 개발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역시 내년도 정부안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항공엔진 개발을 주제로 한 첫 번부처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방사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청, 국토교통부까지 핵심 기관들이 총출동해 개발 절차와 인증 체계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 방사청이 16,000파운드급 항공엔진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엔 산업부만 참여했지만 이번 협의회부터는 협력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KF-21 엔진 국산화를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KF-21 차기 성능 개량형인 블록 3 모델에 탑재될 16,000파운드급 항공엔진을 2040년 전력화 목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F414 엔진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 낮추겠다는 목표는 단순한 효율 개선을 넘어서 한국이 만든 엔진이 미국 엔진을 넘어선다는 야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떠올리면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사업이 표류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찰위성을 둘러싼 425 사업은 관제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군 국정원 과기부가 갈등을 벌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됐습니다. 2002년 한국형 헬기 개발 때도 국방부와 산업부가 예산을 각자 따로 편성해 추진하는 바람에 조직적 혼선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항공엔진 개발은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부처 협의를 제도화해 갈등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도 과거처럼 부처 간 다툼으로 일정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이번 사업은 속도와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수건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KF-21과 FA-50 등 우리의 주력 전투기들은 모두 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엔진 수리까지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곧 운용 공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 방위력에도 부담을 주죠. 반면 우리가 자체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사적 자립은 물론 민항기 엔진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신산업 패권이 열리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절대 기술의 장벽을 정면 돌파하며 세계 항공강국들만 넘볼 수 있던 전투기 엔진 분야에 본격적으로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터빈 블레이드, 초고온 내열 소재, 단결정 구조 같은 초정밀 초고난도 기술 앞에서 수십 년간 좌절을 반복해왔지만 이제 한국은 그 벽을 단단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와 인도조차 실패를 맛봤던 영역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드디어 금단의 영역을 건드렸다 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연소기와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그리고 애프터버너까지 항공엔진 기술의 난이도 최정점에 있는 이 분야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항공강국들도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확보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난제를 맨 앞에 세워 단번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다운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과거 K9 자주포나 K2 전차, SS3 잠수함을 개발하던 시절 한국이 보여줬던 특유의 돌파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 장면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고온 고압 환경을 실제로 구현의 핵심 엔진 부품을 실전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설비 구축에 착수했고 산업계는 아덱스 2025를 통해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 개발 로드맵을 과감하게 공개하며 국제 방산 시장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모았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엔진까지 국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미국, 우크라이나산 엔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목표는 바로 기존 F414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나 낮추겠다는 한국의 기술 도전입니다. 항공엔진 분야에서 1%의 개선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 성과라 평가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15%라는 숫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 목표를 실현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해외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터보팬 엔진 기술의 룰을 다시 쓰려 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다면 KF-21의 작전 반경은 크게 늘어나고 제공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유지비는 20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져 전투기 운용 효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예산 부담이 큰 연료비와 정비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KF-21은 중동과 동남아, 동유럽 등 주요 수요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미국, 유럽 기종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새로운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3조 3,500억 원 규모의 항공엔진 개발 사업을 공식 가동하면서 한국의 도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항공엔진 핵심 기술 개발 비용이 전액 편성되면서 추진력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애프터버너, 저압터빈, 연소기, 고압 압축기 같은 핵심 장치 개발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착수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 개발 기간이 긴 난이도 최상 기술부터 먼저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는 미국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 특정 국가에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포함한 전투기 전 구성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항공주권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항공엔진 상위 5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속도를 내자 여러 외신들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순간 KF-21은 사실상 5세대급 전투기로 재탄생한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드론, 스텔스 플랫폼, 고출력 터보팬 등 전방위 항공 기술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항공우주 산업을 K방산 2.0 시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한 이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한국 특유의 방산 DNA, 그리고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왔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